관훈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저희 관훈 클럽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각 당의 대선 전략과 정책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달쯤 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모셨습니다. 송영길 대표에 이어서 곧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토론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토론회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 36세 제1야당 당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지난 2007년에 교육봉사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교사로 재직하다가 정치에 입문했고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오른쪽 끝에 이주현 한겨레 신문 이슈 부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대영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이종수 YTN 경제부 선임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구혜영 경향신문 정치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 끝에 임세흠 KBS 정치부 차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SBS 보도국 선임 기자를 맡고 있는 홍지영입니다. 자, 이제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조 발언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의 관훈 클럽에 초대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기용 총무님 이하 모든 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6개월 뒤 5년간의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권을 가져와야 하는 제1야당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위가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 고민이 많다 보니 침대에 제가 누우면 큰 전투를 앞둔 고대 장수들의 빙의에서 망상을 하고는 합니다. 가우가멜라 전투를 앞둔 알렉산더, 자마 전투를 앞둔 스키피오 등 두루 거쳐서 망상한 다음에 해하 전투를 앞둔 항우회까지 생각이 닿습니다. 요즘은 사방에서 제 귀에 초나라 노래가 들리는 것 같은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아직 제가 나가야 할 총선이 3년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을 받으니 저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주목받는 대표가 아니라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한 도전자의 길로 가보고자 합니다. 2030 세대가 현 정부의 실정에 실망해서 한 번쯤은 정치에 관심을 두고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심을 지속하려면 정치권은 환골탈퇴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하고 관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가 계급장을 떼고 더는 위아래를 나누지 않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도발적인 제안은 한편으로는 36살인 제가 저보다 어리고 유능한 20대와도 논쟁적으로 맞설 용기가 있는가와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청바지 입고서 회사에 가도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고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던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여의도 정치도 이제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제가 대표로서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언어는 참여, 공유, 그리고 개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관습을 깨고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기에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것에 더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다 써버려야 된다는, 다 소진해야 한다는 관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권의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거부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 안 보내고 선거를 치러봤습니다. 트럼프도 했다고 하는 SNS를 기반으로 한 직접 소통이 큰 선거에서도 통하는지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캠프를 늘리고 임명장을 남발해서 조직 선거를 하는 것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제는 실제로 큰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변화의 선두에 섰기 때문에 익숙함을 넘어서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이 연속된 실험이 지금까지는 유쾌한 반란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도전 정신과 패기가 국민의힘의 고유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우리는 유세차라는 고리타분한 선거운동의 수단을 젊은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써내려갔습니다.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중견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권위적인 공간을 용기 있는 젊은 세대가 자유롭게 올라가서 권력에 대해 성토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항상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제가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그 이상의 파격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대의 전투로 돌아가서 거록 전투의 항우처럼 파부 침주를 대선의 키워드로 삼아보겠습니다. 호사가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조직 선거나 통합론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솥을 깨고 배를 가라앉히는 각오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서 한치라도 더 중간 지역을 공략해서 승리해 보이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세대가 원하는 변화가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 지금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30대 대표로서 청년 정치 아이콘으로 취임하셨죠. 취임 석 달째인데 스스로 평가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는 100점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냉정하게 저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자면은 여론조사를 참조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최근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한 39점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직무 수행 평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잘한 일, 가장 잘못한 일, 아쉬운 일 좀 꼽아주시죠.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목도하셨지만은 문법을 많이 깼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이 진짜 과거 전당대회장에서 조직동원, 세대결 가서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하면서 그런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돌아가던 선거에서 적어도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힘입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저희가 메시지 중심으로 정당 개혁 공약을 중심으로 치르면서 상당히 그 정당 개혁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투사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에는 기대가 많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직 선거를 지향했기 때문에 빚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대변인 토론 배틀이라든지 그런 현실화된 정당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다만 제가 안 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당 개혁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움직임에 대한 반동이 굉장히 센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정당 개혁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훈 토론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린 후보가 네. 나오셨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100점 준 그 토론자도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이주연 이슈부장 이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석 달 평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제 야당 대표로서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안정적이고 좋다고 그러니까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의할 점은 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바라보는 그 평가가 전체 유권자들의 그 긍정 평가보다 좀 낮은, 그러니까 좀 인색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지층에서 이렇게 그 낮은 평가가 나오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그 6월 전당대회를 앞뒤로 두고 이 보수 혁신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에서 보수가 바로 서야지 한국 정치가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투영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석 달 동안을 보면서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제1야당의 이 체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석 달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바뀔 희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본인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당에는 여러 대선 주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한두 달의 과정 속에서 뭐 대선이라는 것이 의례 그런 좀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선 주자 캠프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정당 내 지지층에서 다소 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 과정이 좀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오해는 많이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혁신을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보수 혁신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기존의 과거의 보수가 보였던 양태나 아니면 그들이 가졌던 주안점과 다소 결별하는 것이 아마 국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2017년에 탄핵 국면에서 그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바른정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제 그런 꿈을 좀 실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그것이 결국은 다시 보수 대통합으로 마무리되면서 저는 제 시도를 3년간에 힘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한 그런 경험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저희가 중학교 때 보면 소금물 농도 조절하는 문제가 가끔 수학 문제 나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보수 정당의 모습은 소금의 농도가 너무 짙어가지고 일반적인 대중이 마실 수 없는 물의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저희가 바른정당으로 분당 시도를 하면서 했던 시도라는 거는 아예 그럼 그 소금물 벗어나가지고 새로 이제 차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지금 제가 당대표로서 하는 시도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소금물에 있어서 농도를 좀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 저희가 당원 기반이 책임 당원이 28만 명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현재 40만 명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까지 당비내는 당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선 때까지 저희가 이 젊은 지지층 그리고 지금과는 약간 다른 지지층을 유입시키는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중도에 있는 분들도 젊은 세대도 마실 수 있는 농도의 물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이어가실까요? 예. 김대영 매경 경제부장님 질문 이어가시죠. 네. 과거 어느 기업인이 이야기를 했죠. 기업은 2류고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한국의 기업, 정부 그리고 정치 분야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 이 대표께서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글로벌 감각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국내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갈라파고스 군도로 전락한 한국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기업과 정치와 또 하나의 분야가 어떤 것이었죠? 기업, 정치, 정부입니다. 정부요.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은 항상 높은 곳을 지향하는 국민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 산업화의 영광을 이룬 뒤에도 민주화를 조사 나섰던 것이 우리 국민이고요. 항상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곳을 지향하는 국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치, 기업, 정부 하나 할 것 없이 다 삼류라는 생각으로 더 나은 곳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당대표 취임하고 나가지고
각국 대사분들과의 접견을 최근까지 계속 진행했었는데요. 다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한층 젊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더불어 가지고 각자의 국가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위치라는 인식을 항상 하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국제사회 이슈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정당들이 기업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기후 변화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항상 억제해왔던 측면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선도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그 기업들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자신들의 고급차 브랜드에 있어가지고 2025년까지 전동화를 완료하겠다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은 기업이 오히려 앞서가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을 걱정해준다는 취지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이 선도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앞으로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우리 KBS에서도 참석해주고 계시지만은 제가 그 시야에 있어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메인 뉴스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특정 지역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 아니면은 뭐 범죄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메인 뉴스에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은 세계 어디선가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뉴스가 관심 많이 받고, 그래서 미국 그 국민들은 항상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우리도 아무래도 앞으로는 좀 이런 국제 뉴스나 이런 것을 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각별하게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이종수 YTN 경제부 선임 기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제 정권 교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슴 이제 그 타겟책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모두 발언에 담긴 내용 가운데 제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은 개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서 한치라도 더 중간 지역을 공략해 승리해 보이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지금 말씀하시기에 뭐 소금물 농도를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 표현인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당의 개혁이라 한다면 정당이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느냐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참 자조적으로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선대 정당들이 했던 선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 1 전략이 영남 몰표입니다. 그리고 2 전략이 충청 강원의 선전이고요. 그다음에 3위 수도권에서의 5대5 싸움입니다. 저는 이 전략에서 소외된 지역도 있고요. 저는 이 전략은 구태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구도나 아니면 이념 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벗어나서 저는 좀 다른 구도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신경 쓰지 못했던 호남 지역에 대한 접근만 하더라도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우리 정운천 의원 그리고 성일종 의원 등의 행보를 아주 감사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그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시절까지 하셨던 행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다면 제 지도부에서는 이제는 호남에서도 당당하게 민주당과 정책으로 경쟁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의 20대 여론, 특히 20대 남성들의 여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큰 격차로 초월한 어떤 여론조사치도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은 저희가 미래를 이야기할 때 호응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까지 호남에 갈 때마다 그 관성에 따라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5.18 묘지에 가서 5.18 단체를 만나야 된다 정도의 호남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지도부에 이제 취임한 이후에 전주를 먼저 갔고 새만금을 먼저 갔고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을 먼저 가서
호남의 경제와 지역의 이슈를 다루겠다는 취지로 먼저 갔습니다. 물론 저는 5.18이나 다른 과거 세대 문제에서도 겸허한 자세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의 전주의 의원님, 광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새로운 어떤 일자리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보다 먼저 앞서서 입법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식의 어쨌든 선거 구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저희 개혁의 중심이 될 것이고, 제가 지금 호남을 일례로 들었지만은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제가 참 이게 대선 주자들의 행보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 민감하긴 하지만은,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언어로 젊은 세대의 문제를 이야기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 젊은 세대를 또 과거에 했던 것처럼 MZ 세대라는, 젊은 세대는 한 번도 자기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는, 하지만 누군가가 좋아한 그런 단어로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도 또다시 정치권이 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정치권에서 젊은 세대는 갈라파고스화 되기를 싫어합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정책이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과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젊은 세대의 주택 정책도 따로 있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를 들어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따로 가져가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가져온 실책이 뭐겠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젊은 세대의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선택한 방법론이 뭐냐면은 공공 일자리 늘리겠다, 공무원 수 늘리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는 다 압니다. 더 이상 분열적이고 그런 어떤 갈라파고스화된 어떤 정책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젊은 세대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번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필승 전략, 이준석 대표의 필승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언론인들께서도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가 큰 선거를 몇 번 겪으면서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초기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가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크게 적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기 시작했던 것은 젊은 세대가 오세훈 시장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오세훈풍이 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승 국면이 당연히 생겼고요. 저도 그 뒤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사실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참여를 굉장히 늦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누구나 부인하기 어려운 젊은 세대의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후보를 먼저 점 찍은 뒤 한 번도 보수 정당의 선거에서 보이지 않던 자기 부모를 설득하러 나섰습니다. 20대, 30대가 50대와 60대에 접어든 본인들의 부모에게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한번 믿어달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대, 30대에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어느 쪽이 20대, 30대의 마음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50대, 60대의 표도 따라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뭐 40대가 소외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대 지지축으로 20대, 30대와 50대, 60대가 그리고 그 이상 70대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고, 이 상호 간의 피드백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 결합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느 후보도, 그리고 저희 당도 민주당도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전략과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가 다시 네.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죠. 국민의힘으로서 약간 곤혹스러울 수 있을 텐데 당 대표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이 제1야당의 범여권 정치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 인데요. 어제 당사자들 만나서 일단 대표로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나요? 당사자들 만나거나 아니면 제가 소통을 아주 깊게 하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건에 있어서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확하게 입장을 보도자를 밝혔기 때문에 그 입장을 근거로 생각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재직 중인 분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통하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에 참여하고 있었지만은 적어도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점을 인지한 바는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리고 또한 우리 당의 이제 법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자료를 이첩받고 항상 선거 때는 그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그런 문건이 다루어진 적은 없다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사무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실관계를 제가 파악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해당 언론, 그 탐사 취재를 했던 언론에서 추가적인 그 정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따로 당의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 어제 그 이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비슷한 방식의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데, 아까 모두 발언에서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던 도전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의지에 준한다면 대응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 당의 공식기구 법률지원단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지지율 1위 주자가 거론이 됐고, 그리고 당의 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외부에서 감찰을 하든 특검을 하든 법사위를 소집을 하든 요구가 나오기 이전에 그 당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거의 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좀 안일한 대응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할 계획 없으십니까? 저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무감사 정도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는 당연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웅 의원에게 그 자료를 건네준 분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많은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그분의 역할과 그리고 검찰총장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그냥 그 수많은 제보 속에 묻혀서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당시 최고위원을 하셨다고 네. 이제 말씀하셨지만, 좀 어찌됐든 법률지원단에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김웅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경로를 거쳤고 당시의 당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 좀 논의한 내용, 그런 경로와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좀 논의하지 않으셨나요? 김웅 의원은 본인이 여러 문건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지만은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는 것에선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저희 당에 이제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웅 의원은 당시 이제 검찰에서 퇴직해서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보를 검찰에서 받는 것이 부적절함인 것은 저는 인지할 수 있었지만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김웅 의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얘기하셨었는데 윤석열 총장 쪽하고는 접촉을 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쯤 전에 당내에 이런 선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 설치를 제가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당내에서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이런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선 검증단 설치가 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지도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국기문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당 차원에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언론의 보도에서 시작된 부분이고 또 언론에서 오늘도 제가 그 언론인이 했던 발언들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추가 보도를 하겠다고 이제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번 부분까지 파악해서 당이 좀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별개로 아까 언론인들께서 말씀 주셨던 당내에서의 진상조사 또는 사실관계 파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단 설치를 하자고 대표께서 얘기를 하시면은 캠프별로 이제 득실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또 굉장한 당내 소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검증단 설치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확보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에서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일부 후보 측에서는 그것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증단이라는 것은 우리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후보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도 모든 문제를 대중과 언론에게 앞에 놓고 이렇게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신뢰할 수 있는 당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앞으로는 좀 방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번 건에 어찌됐든 야권 대선 주자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의혹 제기에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찌됐든 공정, 정의 이미지로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는데 가정에 근거해서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나 정치권 분위기 봐도 이번 대선의 어떤 중대 변곡점이라는 좀 평가가 많습니다. 당내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진상조사 과정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좀 스스로 밝혀야 할 점, 스스로 해명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대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제 사실 조직 내에서 감찰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문건의 생성자가 만약에 보도대로라면은 검찰 쪽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빠르게 감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이 깔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는 정당 차원에서 또 저희 법률위원회에 전달되었다는 의혹을 이제 언론에서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혹의 대상자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하는 것에는 저희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검증하는 것이지만은 저희가 하는 말들이 또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들이 국민에게 또 아주 오롯이 신뢰도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도 환경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선거에 앞서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김호수 검찰총장께서도 이런 감찰이라는 부분 진행할 것이 있으면은 빠르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어떤 질문으로 이어갈까요? 국민의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역선택 방지 관련이고 두 번째는 선관위원장의 중립성 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후보 등록이 이제 끝나면서 본격적인 룰의 전쟁이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대표께서 경선을 위해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정 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기울었다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의 공정성,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원 총리께서는 2012년에 저희가 승리했던 총선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시면서 매우 공정하고 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위촉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면서 소위 말하는 친박 친이 간의 서로 간의 공천 학살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을 때도 제 기억이 맞다면 정홍원 총리께서는 그 당시 친박계의 타겟이 되었던 이재호 전 대표를 공천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도부와 박근혜 그 당시 비대위원장의 면전에서도 설전을 아끼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강단과 소신이 있어가지고는 의심할 점이 적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홍원 총리께 여러 경로로 여러 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정 총리께서 그런 것에 흔들리실 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과도하게 선관위에다가 그런 압박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께서 제가 이번에 선관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렸을 때 참 본인은 아까 말했듯이 승리한 선거에서의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영예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장수 총리로서의 영예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선관위원장이라는 직을 맡기를 한사코 고사하셨습니다. 제가 또 모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 언론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자질이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분들은 또 저에게 뭐 캠프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오해 살 수 있을 정도의 추천을 하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 추천 관계나 아니면은 캠프와의 친소 관계가 적은 것으로 이제 파악됐던 그 정홍원 총리를 제가 이제 선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고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역선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후보에게 유불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찾아보면 기사에 나옵니다. 저는 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될 수 있다라는 표현부터 그래서 민심에서 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고 당심에서는 제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지지층에서 제가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어떤 주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학생이 입시제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대선 주자들께서도 지금의 유불리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예. 지난 많은 분들이 황교안, 오세훈 전당대회를 놓고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탄핵 직후에 아주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랐던 것이고 일반적인 선거에서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아주 훈련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정치 이슈에 민감할 뿐이지 일반 국민이고 또 우리 지지층도 아까 말했듯이 지지층의 확장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문 이어가시죠. 임세흠 의원. 네. 아까 검증단 설치를 말씀하셨었는데요. 예. 그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갈등하는 양상이 부각이 많이 돼 왔지 않습니까? 예. 평가하는 사람들은 당 대표가 너무 자신을 내세워서 그런 것이다라고 원인을 분석하는 평가들도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저희가 축구 경기를 뛰어도 축구의 전술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뭐 공을 좀 길게 차는 경우도 전술의 하나로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 패스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전술의 일환으로 경기 후반부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압박 축구를 구사하는 것을 일변도로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을 겁니다. 각 캠프별로 선거를 임하는 어떤 자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관점도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 대표로서 제 입장은 이번 선거는 참 어려운 선거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행사에서
내일이 선거라면 5% 정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선거에 임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사람은 참 기억에 지배되는 동물인 것 같은 것이,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대선을 치렀을 때, 그때 저희 선거 캠프 내에서 계속 나왔던 인식 또는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그 내부의 다짐이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5% 10%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에 지배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이겼던 마지막 선거였기 때문에 항상 로우키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과 어떤 파격적인 행보들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일부 주자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제 역할을 좀 줄이더라도 당내 분란을 줄이는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당내 분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깔끔하게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변석계라고 가다 보면 또 선거가 침체되다 싶으면은 저한테 역할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당의 흥행을 위해서 제가 선택하는 것이지, 또 선거 승리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기 정치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나갈 선거는 3년 뒤에 있습니다. 예, 총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있을 일을 지금 제가 먼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예.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면에서요 야권 후보 1위를 달려왔고, 또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지금 검증과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 포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된다면은 여권이 파상 공세를 펼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고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은 이제 비단 주머니 3개를 주겠다고 했던 이 대표가 보시기에 과연 윤 전 총장이 이러한 혹독한 검증 공세를 통과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후보로 최종 확정된 후보가 있다면은 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저희가 제공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함께 경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선 단계에서는 비단 주머니를 주려면 다 돌려야 되거든요. 예, 모든 후보에게. 근데 그런 것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여론조사상으로 우위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다 보니까 집중적인 좀 어떤 검증이나 이런 걸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평가하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공무원으로 있을 때부터 다양한 어떤 공격과 검증, 네거티브를 방어해내는 과정 중에서 그분이 성장한 분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증 공세라고 하는 것은 또 도덕적인 면에 자신이 있는 그런 어떤 후보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이런 것에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속된 말로 굉장히 지금까지 맷집이 센 그런 인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응력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 차원에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윤 전 총장이 입당한 이후에 뭐 어찌됐든 당이나 윤 전 총장하고의 어떤 결합 이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이런 지지율 정체라든가 현상 유지 이런 부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뭐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이런 보이는 것의 어떤 단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 뭐 또 이렇게 보시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몇 번 밝힌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언론에 공개되었던 그런 만남도 있고 비공개로 이제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뭐 일치하는 점도 있고 또 아주 말이 통한다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생한 경준위 단계에서 여러 오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해에 가깝다. 처음에 이제 지적되었던 것이 뭐 이준석이 왜 봉사활동을 뭐 넣고 오라가라 하느냐, 토론을 왜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정치권에 대한 적응이 끝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경준위 활동 종료 후에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다 최고위에 보고됐지만은 저는 제가 경준위에 봉사활동을 넣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서두르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야말로 오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해당 캠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은 제가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견고합니다. 실제로 초기에 42%까지 나오는 조사들도 덜어 있었고 지금은 3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 조사들 덜어 있고 그 전 지도부에 비해 가지고 다소 높은 상태로 이제 유지되고 있고 다만 후보들의 개인 경쟁력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경선이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른 후보들이 좀 주목받으면서 상호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층과 국민들의 신뢰는 아직까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문, 추가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여러 후보 중에서 참 대중적인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어디를 가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주든 아는 척하는, 그러니까 인사하고 싶은 그런 후보다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만 그의 행보나 캠프 구성에서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와 본인의 갈등은 없을지라도 그렇다면 이 아쉬운 점은 이제 앞으로 분발하거나 그동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것이 아쉽습니까? 저는 어떤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선택된다 하더라도 제가 그 후보의 대중성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당의 기획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열거했던 것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소위 치맥 회동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간지 그 유리창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윤 총장이 저에게 이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가장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을 구했을 때 저희가 간헐적으로 이제 언론에 비춘 화면에서도 밖에다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온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그 환호와 호응이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다. 저도 우리 당에서 많은 정치인분들을 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정도, 오세훈 시장 정도 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강점으로 좀 삼으시는 게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해당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경선 과정이 이제 치열해지면은 우리 당의 다른 후보군들도 그런 대중성을 다 확보하게 될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우리 경선이 흥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사실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비슷한 맥락이지만은 그 대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거 전술을 해보시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방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평가이고, 근데 그게 아쉽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조언인데 그냥 뭐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또 후보가 선거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 정도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그 여러 군데서 거의 많이 확인이 됩니다. 한 가지 튀는 조사가 아니고요.
그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데 홍준표 의원 쪽은 이제 추석쯤이 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 중에서 20대의 그 지지도가 가장 높은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요, 20대의 마음을 잘 아는 이 대표께서는 정말 그 홍준표 의원이 20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인지 또는 사로잡을 만한 가능성이 큰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첫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홍준표 의원의 추격세가 물론 홍 의원이 가진 본인의 어떤 자질과 경쟁력 때문일 수도 있고 일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수층 지지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냈던 지지율이 홍준표 의원에게 쏠린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쪽에서는 역선택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표께서는 그 홍 대표의 선전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보통 역선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작용하려면요, 그게 아주 조직적 역선택이고 정략적인 역선택이라면은 가장 양자 대결에서 약하게 나오는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역선택이라는 어떤 조직적인 행태라는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여론조사는 좀 그렇게 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 재질문 조항, 예를 들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둘 중에 누가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좀 경향성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누가 더 좋겠습니까? 반복해서 물어보다 보면은 차악을 선택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문항 설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솔직히 20대 30대에서 저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왔던 원인을 저도 매일 사고 실험을 통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지만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최근에 지지율 변동이라는 것도 제가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 의원 본인의 어떤 경쟁력 그 장점은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시려면은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공정성 시비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께서도 뭐 다른 후보들도 다 훌륭한 자질이 있지만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중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지도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또 이 지지도의 변동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제가 그 안철수 오세훈 지지율 관계 속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오 시장님은 한동안 빛을 못 보셨던 정치인인 건 사실이지만은 또 대중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었고 지지율 변동성이 또 급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 당에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아니면 다른 분들 뭐 원희룡 후보나 다 있고 하지만은 어느 누구나 뭐 대중성을 갖춘 분들이라면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담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더 부담입니다. 그럼 질문을 두 개를 드리면 조금 더 부담이 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철학을 공유했다고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거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실에서 같이 일하기도 하셨고요. 그 최근에 이제 여당 대선 주자들이 그 TV 토론에서 본선에 오를 때 가장 까다로운 후보라고 많이 지목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그 이 대표께서 유 의원과 좀 사이가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는데 일단 사실입니까? 확실한 거는 제가 전당대회 나갈 때 유 대표랑 상의 안 했습니다. 네, 그 다들 지금 와서 이제 뭐 아시는 지점이겠지만은 처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택했고요. 나중에 제가 뒤늦게 전당대회 참여를 결정하니까 그 제가 김웅 의원의 표를 많이 빨아들이는 모양새로 이제 그 지지율 추이가 전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유승민 의원과 그런 대소사를 상의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전당대회 출마 정도는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 이제 정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당대회 출마조차도 상의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뭐 일부러 거리두기를 하신다거나 의도적으로 뭐 또 가깝게 지낸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유승민 의원이 어디 인터뷰 가서 말씀하셨던데요. 그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신 게 유승민 의원이 말한다고 제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말한다고 유승민 의원이 듣는 관계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의 정치적 진로나 아니면 판단에 있어가지고 영향해 줄 수 있는 발언을 서로 잘 안 합니다. 예. 그럼 공평성을 위해서 유 의원의 경쟁력 안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유승민 의원의 경쟁력도 한마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뒤에 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나머지 후보들 원지사님 포함해서 다 하셔야 되는데 뭐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대선을 완주했던 경험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인지도 면에서 아마 대선을 완주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가 있고 또 아무래도 대선에서 저는 어떤 지점이 주요 전장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후보들 개개인의 강점이 더 빛날 수도 있고 좀 덜 빛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어쨌든 반문재인 정서라고 소위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하는 그런 지지층이 봤을 때는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하게 맞선 후보가 아마 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삶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해결을 원하는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 부동산 문제 중에 정확하고 또 적확한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정치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그런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말을 좀 더 시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명쾌한 입장을 가진 후보들에게 또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육군이 바다에 싸우면 안 되고 해군이 하늘에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결국 그 전장이 어디로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정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후보들의 강점과 또 약점이 좀 구체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후보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한 가지 더. 최재형 전 네. 감사원장이 예. 일찌감치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캠프 기대만큼은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그 주제 넘는 컨설팅들을 계속 이제 각 캠프에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장이 어디에 펼쳐지냐에 따라 가지고 후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재형 후보 측을 제가 선거에 임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주 그 미담이라든지 도덕성 측면 그리고 또 그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가족 이력에 따른 국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받는 그런 후보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토론에서 좀 다뤄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면은 저는 또 최재형 후보에 대한 관심이 또 확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당 내에서 계속 정치해 오신 분들과 우리 당에 또 이번 선거를 앞두고 합류하신 분들 간에 뭐 여러 유불리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 특히 뭐 토론에 대한 어떤 능숙함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 밖에서 우리 당에 참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이나 아니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장성민 이사장 같은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사적으로 이제 소통해 보면은 다들 제가 봤을 때는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토론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달변가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당 밖에서 오신 후보들에게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이나 새로운 관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대선이 이제 양자구도로 치러지게 될 경우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사실상 중요했는데 이 대표와 안 대표가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하지 않겠는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독자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저는 계속 같은 노래가 1절, 2절 반복되는 순간부터 저는 버튼이 눌린다고 봅니다. 2절 없음, 노래방 기계에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저는 안 대표의 제3지대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것이 참 가치 있는 행보이고 그것이 매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행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엔 바른미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어쨌든 독주 속에서 제3정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큰 성과를 만들어내셨던 것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안 대표께서는 대선에서도 2017년에서 완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3지대 완주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가치를 어렵지만 관철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제3후보와는 다르게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또는 지난 총선 때부터는 약간은 궤가 다른 시도들을 안 대표께서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고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저희 당과의 연대를 이제 시작해 오신 것이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는 시작부터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로 통합론에 이제 약간 더 이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셨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안 대표께서 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도라는 것도 작년 총선과 이번 보궐선거와 비슷한 궤로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을까. 비슷한 길을 걷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결국엔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려는 시도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보이는 결말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처음의 시도들보다는 감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국민의 기대치가 좀 덜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몇 번이나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상징하는 그런 중도의 가치라든지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의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는 가치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 대표께서 그것을 오롯이 보존하면서 야권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길로 앞으로 선택을 해주시길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캠프에 있으면서 사실 그 단일화 과정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강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대선에서 때로는 적전 분열로 귀결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을 저희 지지층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합리적인 좀 안이 도출됐으면 합니다. 네.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 본인이 나서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얼마나 합당이나 아니면 이런 연대에 대한 의지가 강했으면은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그 주말에 바로 저랑 안 대표랑 자택이 이제 1km 남짓한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제 안 대표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희 동네 상계동에서 좀 뵙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 말씀드릴 정도로, 저는 안 대표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만약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걸 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의 어쨌든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불발된 것은 전혀 사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께서 아무래도 하나의 공당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시기 때문에, 또 공당의 구성원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모양새를 가지고 약간 좀 여러 생각이 있으신 것 같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상 과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저는 단 한 번도 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당 측의 어떤 요구사항들은 최대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 협상단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다만 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당명에 대한 부분 정도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제가 당 대표로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었다는 것을 제가 또 언론인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구의원. 예, 이번에 링 밖에 현재 계시지만 끊임없이 대선가도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얘긴데요. 일단 그 본인의 대선 출마 부분에 있어서 오 시장은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 평가도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분야라는 전제에서 오세훈 시장 출마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대표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의미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교란용이다라는 평가가 좀 야당 의원들께서는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들은 중도라는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 자본과 그거를 계속 발전시켜서 나중에 이제 보수층까지 흡수를 하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 모델 같은 걸 구상하고 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들리는데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처음에 끊임없이 링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오세훈 시장은 끊임없이 링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 그 징후를 제가 뭐 오세훈 시장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지만은 그런 징후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보수 유튜버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당내 후보들에 대한 어떤 선호나 비선호가 있어서 특정 후보를 좀 공격하고 다른 후보를 주목받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공격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것도 워낙 많이 얘기가 돕니다. 처음에는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한 시즌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최근엔 또 뭐 홍준표 후보를 미는 거 아니냐라는 시즌이 하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돌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오세훈 시장을 민다는 시즌이 하나 돌고 그래서 이거 다 종합하면 저는 거기다 또 다른 또 일부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당 밖에 있는 분하고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민다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저는 동시에 한 4명의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정치권 언저리에서 도는 굉장히 좀 이간에 가까운 이간책에 가까운 좀 내용들이 아닐까 싶은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로 선호나 비선호를 밝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특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분은 특히 저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저희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뒤집고 후보로 오세훈 시장이 등록할 수 있는 절차는 제 상식선에서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당의 계엄령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상황은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리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제 윤석열 그러니까 제1 그 지지율이 가장 높은 후보에 대한 그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마 지금 플로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과거 대선을 보면 김대엽 병풍 사건이라든지 김경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등 같은 경우로 당선자가 개운치 못한 상황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도 김대엽 사건이나 드루킹 사건 같은 거 재현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현될 경우에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선거에 대한 불합리한 공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덜어 있었습니다. 당장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고 계신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지방선거에서의 공작에 가까운 그 울산시장 선거에서의 개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판이 끝나가지고 국민들에게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하는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이런 수사나 재판이 지지부진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수사당국과 또 사법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상당한 흡집을 낼 정도로 아주 위험한 선거의 여론조작 양태였습니다. 저는 그에 더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 선거 때 있었던 일부 유튜버들과 그리고 공영방송의 진행자가 결부되어서 진행했던 생태탕 의혹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도대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런 상대의 네거티브 또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공격들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가지고 당내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상 검증단을 두려고 했던 것임을 재차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후보들을 사전에 검증하고 또 외부에서 공격에서의 보호를 진행할 수 있는 검증단이 마련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자, 그럼 패널 여러분 이제 다른 추가 질문 없으시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이야기 여기서 끝내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운데 지지율 1, 2위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그 두 후보 중에서 한 분과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맞붙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은 후보는 누구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두 분의 색깔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그 선거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에서의 어떤 행보를 바탕으로 그 정치적인 지지세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되묻고 싶은 것은 이재명 후보가 소위 저희가 불교부 단체라고 하죠. 경기도에도 보면은 한 4개, 5개 정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이 풍부한 어떤 자치단체이고 나머지 경기 북부 이런 곳에 가면은 재정 자립도가 매우 떨어지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당시에 판교의 IT 기업들이 다수 입주하고 그래서 지방 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거쳐가지고 뭐 이재명 시장이 뭘 하기도 전에 애초에 세수가 풍족했던 그런 곳에서 했던 다양한 복지 시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로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파격성이나 아니면은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로 놓고 보면은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성남시에 비해서 오히려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분의 선거에 나올 때마다 선거의 급수를 높여갈 때마다 공약의 크기는 더 커지거든요. 이제는 대선에 나가면서 뭐 가끔가다 말이 바뀌긴 합니다만은 기본소득 정도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과연 합리적인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성남시장이 아니라 처음에 재정 자립도가 약간 떨어지는 예를 들어 경기 북부의 포천이나 동두천 시장 등으로 그분이 커리어를 시작했다면은 그런 복지 행보의 대명사처럼 그분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어쨌든 그런 행보부터 선거 과정에서 재평가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시고 저도 훌륭한 분이라는 판단을 하지만은 그분이 사이다 총리로 처음에 청가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그 사이다 총리라고 불리면서 조회수가 컸던 영상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사실 야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고자세로 그냥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총리 퇴임하시고 그때 선거 당선자 신분으로 그런 화재 사고 때 가서 분향소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왔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높았을 때는 사이다 발언이었고 그 당시 지지율이 높았던 문 정부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상을 줬지 모르겠지만은 거꾸로 그 당시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아마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할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 문제, 김대영 의원이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검증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민주당보다 선제적으로 대선 주자들 부동산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부동산 검증을 포함해서 검증단 구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우선 그 당 대표가 이제 사실 산하에 두고 검증단을 설치하는 문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야말로 선관위원장이신 정홍원 전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시면은 아마 선관위 내에 그런 어떤 검증을 진행하는 소위원회 정도를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아마 지금 선관위에 있는 그런 구성원보다는 좀 더 이런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우원 선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진행을 요청하신다면은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서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치적 기술을 알려준 분이라고 평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김 전 위원장이 사소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신지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해온 정치에서 기술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배운 기술은 가운데점을 잡는 기술입니다. 제가 종종 운동장에 비유하긴 하지만은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정렬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저희가 애국조회 이런 거 있었을 때 기억하신다면은 먼저 구령대 위에 올라간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너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은 학생이 좋은 위치에 서 있어야지만 좌우로 정렬했을 때 운동장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이게 조회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2012년부터 참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어느 지점에다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또 누구나 인정하는 그 메시지 생산 능력, 그러니까 상황을 아주 명쾌하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경의를 표하고 그분에게 배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그대로 계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긴 했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점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과정 중에서 나중에 이제 11월 이후의 과정에서 당에 합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이제 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저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울 것은 제가 항상 배우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판단이 좀 다른 지점은 제 신조대로 가져가는 그런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가겠습니다. 예. 그 스승이 얘기한 사소한 일에 관심 안 둬야 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시나요? 진짜 제가 예를 들어서 자잘한 문제에서 받아치면서 당내 분란이 가속화됐던 지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성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의 그런 조언에 대해서 뼈아프게 또 그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잘한 문제가 뭔가에 대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겠다. 예. 젊은 세대는 그런 SNS를 통한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류가 딱히 우리나라에서만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 트럼프가 선출됐던 선거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이라든지 가벼운 소통 이런 것들은 기업인들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이 다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합류를 곧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꼭 그런 특정 캠프보다는 나중에 우리 후보가 결정되었을 때 제가 후보와의 어쨌든 상의를 통해서 꼭 우리 당 차원의 좀 조직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로서의 희망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희망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뭐 당연히 선거에 있어서는 그 진짜 큰 선거를 앞두고 모을 수 있는 도움이라고는 다 모아야 되는데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 도전 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적으로 가운데를 잡는 어떤 능력 그리고 메시지 생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당을 도와주시면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당에서? 뭐 그분이 속된 말로 급이 있는데 선대위 말고는 역할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 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은 모든 것은 그 선대위원장 문제는 저희 최종 선출의 후보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후보에게 제안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자, 그럼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개인 문제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 갈등과 진영 정치패를 극복하는 새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이 됐었죠. 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인도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또 트윗이나 인터넷 SNS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트럼프식 SNS 정치에 호감을 표시했는데 트럼프는 토론에서도 점잖은 말로 하는 공격에 막말로 대받는 특징이 있다.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언론을 부정하고 언론이 생산하는 모든 이야기 가짜 뉴스를 하고 그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SNS 정치를 시작했던 것과는 궤가 좀 다르게 SNS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SNS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당내에서 SNS를 활용하시는 중견 원로 정치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조금은 다르게 SNS 쓰시라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NS라고 하는 것은 너무 격식을 갖춰서도 안 되고 정형화되어서도 안 된다. 근데 최근에 우리 당의 SNS 많이 활용하신 정치인들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꺽쇠 열고 제목까지 달아가지고 페이스북 글을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취재하는 언론인들한테 제목부터 이 기승전결을 그대로 받아가서 내 말을 전달해라라고 하는 약간 강압적인 저는 SNS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열어놓고 대중도 언론도 받아들일 수 있는 SNS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 정도를 던지고 거기에서 대중도 그렇고 언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다양한 가치를 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SNS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제 SNS가 다른 보수 진영 정치인들보다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해석이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혜영 의원 이어가시겠습니까? 예, 저 그 이준석 대표 이제 당선되시기 전후부터 무슨 개혁 변화 이런 걸로 이제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당대표 되고 나서는 그 현상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 진전된 형태로 당을 바꾸거나 혁신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심지어 이제 이준석 리스크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진 이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어떤 경선 프로그램 중재안을 낸다거나 네. 혹은 또 일부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여과 없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단선적으로 허약한 리더십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리스크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막상 맡아 보니까 그 어떤 나의 변화와 개혁 의지가에 비해서 당이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버겁다. 뭐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으실 때도 있었는지 있다면 또 사례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조 발언하면서 고대 명장들의 저를 투영하는 망상을 해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언급했던 게 알렉산더 그리고 스키피오, 항우 이런 사람들 얘기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혹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20대 때 다 큰 전투를 치르면서 거기서 명성을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리더십을 구축한 케이스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는 많은 의구심 속에서 항상 리더십을 가져갔죠.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면서부터는 그 상승 장군이라고 하죠. 항상 이기는 장군의 명성세를 얻어가지고 명장이 된 것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2021년 그 개인으로서 약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제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봅니다. 그 SNS 정치라고 지금은 또 비판받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 당시 상대 후보의 공격에 맞받아치는 어떤 그런 SNS 활용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유세차라는 공간을 완전 재설계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그게 장점이라고 부각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다시 그게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과로 한번 보여주고 싶은 오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스승님이라고 제가 아까 언급했던 우리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참 일을 진행하는 방식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선거 치르기 전까지는 원내와의 관계라든지 당내 중진들과의 관계가 다소 안 좋으셨죠. 근데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신 뒤에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죠. 근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저와 약간 다른 상황에서 당을 이끄셨던 것이 김종인 위원장은 비상대책 본인이 다 뽑은 비대위원들을 거느리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셨기 때문에 적어도 비상대책위원회에 내 이견은 없었던 것이고 저는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의 어떤 최고위원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랑 여러 이견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또 언론에 찍힌 사진을 보시면 저랑 항상 소통하고 있는 것도 보실 겁니다. 그만큼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전략적인 사고가 충분한 분이고 그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언론인으로서 사안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하시는 분이고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중성 있는 대중정치인의 반열에 있는 분이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에게 굉장한 소구력이 있는 분이고 저희가 팀워크 맞춰나가는 과정이고 이거 맞춰지면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도부가 형성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 대표 본인에 관한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갈등을 벌이던 와중이었는데 그 서로 사이 오간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에서 어떤 말이 옳으냐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서 상대방과의 오간 내용들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은 그냥 어떤 사소한 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까지 이어지면서 불신의 정치를 자초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불신의 정치는 사실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정치와는 매우 다른 그 후퇴하는 정치라고 여겨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불신의 정치를 위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젊은 세대가 그 기사나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반응했던 것과 좀 그 장년층이 반응했던 것이 극명히 달랐던 것을 느끼는 것이 진짜 뭐 녹취록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음험한 행동이고 이 핸드폰에다 무슨 녹음기 갖다 대고 이런 걸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농담조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아이폰을 살지 갤럭시를 살지 고민하는 이유 이런 거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갤럭시 핸드폰을 사는 이유로 올라오는 글은 뭐냐면은 삼성페이와 녹음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저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해 오면서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계속 사용해 왔지만은
단 한 번도 그런 녹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한 바도 없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원희룡 지사와의 설전은 저는 당황스러웠던 것이 처음에 중앙일보를 통해 가지고 원희룡 지사께서 저와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 시간순 배열 형식으로 먼저 언론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흡사 녹취록의 형태로 먼저 제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자가 재구성했는지 어쩐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제가 전혀 하지도 않은 발언이고 그리고 제가 전혀 그런 뉘앙스로 하지도 않은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저에 대한 어떤 대선 경선 관리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허위 사실로 그걸 공격하는 거는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럼 녹취하는 것이 만약에 관행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든지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렇다면 전혀 그러면은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럼 폭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신뢰 정치인가라는 것을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저에게 그런 비판을 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앞으로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은 저는 지금 적어도 우리 언론인 중에서 그 소위 말진이라고 하는 현장 취재를 하고 있는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구나 그 핸드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과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형태의 신뢰 구축이지 저는 오히려 그런 것을 당내에서 폭로전하는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도 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붙이자면 네. 그 젊은 말진 기자들이 네. 그 쓰셨던 것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것은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A와 B 사이에 오간 내용을 또 C에게 보여주거나 공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오르내리는 데는 네. 이 대표의 대여 투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막이 됐고 또 다음 달에는 이제 국정감사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전략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요? 우리가 보통 탁구 선수를 분류할 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 공격형 탁구를 치는 분들이 있고요. 수비형 탁구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격형 탁구를 치는 분들은 이 펜홀더 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게 때리면서 이렇게 받아치는 분들이 많았고 수비형 탁구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이 뒤로 잡고 커트한다고 하면서 스핀을 많이 걸어가지고 그 큰 그립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인의 대여 공격 스타일이라는 것도 보통 그렇게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폭로 정치나 아니면은 강성 공격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격형 탁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한 거나 아니면은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기여하는 걸 본다 하더라도 보통은 수비형 탁구를 치는 스타일입니다. 상대가 비논리적인 발언을 했거나 아니면은 다소 좀 조소받을 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저만의 해악으로 풀어가지고 되받아치는 역할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 선거에서 뭐 편의점에서 알바해봤냐라고 민주당에서 공격을 해왔을 때 오세훈 시장은 판잣집에 살았던 거다 하면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저는 대여 공격에 있어서도 제가 당대표로서 그런 스타일을 유지해 나갈 겁니다. 저는 저격수 생활을 해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공격형 탁구를 했다가 제가 큰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저는 그런 약간 수비형 탁구를 하는 스타일이고 반대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희 최고위내에는 그런 공격형 탁구를 치실 수 있는 훌륭한 스킬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약간 좀 분할해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이 지점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경험에 지배된다고 제가 처음에 선거를 도왔을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가 붙었을 때 그 당시 민주당에서 가장 실패했던 것은 선거 막판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을 때리기에만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의 전환이 흡사 정권 교체와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이 차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명박 대통령만 때리고 했던 것이죠.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던 것이 이미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지지층 같은 경우는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저는 약간의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낙연 후보를 그 대안으로서 흡사 다른 정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지점을 차단해야 된다. 그게 주요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어쨌든 검증 또는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 아마 주 전략이 되어야 된다. 제가 지금 단언코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이 그분과 같이 문재인 정부를 때리고 있는 2012년 민주당의 우를 그대로 범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요. 예. 저희가 질문하고 예. 답변을 축약해서 좀 예. 가야 될 것 짧게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정책 현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가장 관심 있는 부동산 문제 예, 예. 질문해 주시죠. 네. 네, 부동산 정책하고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값 폭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공급 위주 정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또 그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해서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됐는데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여당 일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는 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세금, 세제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우선 부동산 정책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급이라고 하면은 직주 근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서울 중심지나 아니면 도심지, 부도심에 이제 직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에 가까운 거리에 직장을 길 바라는데, 정부의 공급 대책을 보면은 이번에 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외곽지로 그 공급을 주로 하고, 그리고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비효율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꾸로 도심에 이제 거주 환경은 갈수록 열화되는 어떤 공동화 현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도심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공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저는 경제학 개론과 자꾸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조세의 어쨌든 확대라고 하는 것은 조세 귀착을 가져옵니다. 그 예를 들어 집 가진 사람한테 100의 세금을 때린다고 해가지고 100이 전부 다 집 가진 사람이 내는 게 아닙니다. 세 들어는 사는 사람에게도 전가가 되게 되고, 그 다 가격에도 전가가 되기 때문에 살 사람에게도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조세의 귀착 측면에서도 조세 일변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도심지 주택 공급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도심에 아파트나 그 집을 지을 땅이 부족한 그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실제로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용적률 완화나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그 저희 당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는 청년 주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그 의무 대수 같은 것들이 나중에 매각을 상정하고 공급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도심지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키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어제 그 이 대표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우선 포기를 민주당에 요구를 했는데요. 실제로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어떻게 바꾸려는 겁니까? 원안을 폐기하려고 하는 건지 또 수정하려는 것이지. 그리고 덧붙여서 그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 여당이 수용을 하지 않고 그 27일 예정대로 처리하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긴박했던 그 며칠 전에 그 협상 과정 중에서 그 사실 이철희 정무수석의 국회 방문 이후에 여당의 기류가 급변했다는 것은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론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국민들께 이 독소 조항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알려갈 것이고요. 그리고 뭐 유엔에서도 이제 유엔 기구에서도 이제 오고 여러 언론 단체, 시민 단체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겠지만은 특히 이 중과실 추정 같은 경우에는 추정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대한민국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장하는 자가 입증의 책임이 없다고 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민사 관계나 아니면 형사 관계에서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타진요 사건이 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겠습니까? 예, 타진요는 던져놓고 알아서 타블로 씨한테 계속 증명하라고 이렇게 했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무리한 입법을 민주당이 강행했다는 점을 계속 알려야 되고, 그 열람등장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세한 법률 검토를 더 하겠지만은 그 법사위에서 날치기 했던 그 안조차도 다른 법안과 호환이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날치기 입법이었고 섣부른 입법이었는지도 그 협의체에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세훈 위원 질문하시겠어요? 2030의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남자 2030하고 여자 2030의 국민의힘에 대한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고 평가하시나요? 다르다고 보시나요? 남녀 사이에 저는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도 여러 가지 이제 젠더 이슈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걸 나가다 보니까 뭐 저는 사건을 다뤘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가족 오락관에서 남성팀 여성팀 가르는 것처럼 제가 남성팀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도 되고 또 각종 언론 사설로서 그걸 우려하는 이런 모양새도 많이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논쟁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어떤 제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고, 그리고 또 정부 조직법상 수명을 다한 부처에 대한 어떤 재검토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가족 오락관 남성팀 여성팀처럼 꼭 누구는 남성의 편에 한 명 서야 되고 누구는 여성팀에 서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여성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라고 이제 하면서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에 20대 같은 경우에 뭐 조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공이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더 많이 오른 것은 부정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 문제는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가지고 좀 완화될 거로 보입니다. 예. 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정치인이 지금 위치보다 더 높은 곳, 강한 곳을 지향하지 않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 하셨죠. 당 대표 이후에 정치인 이준석의 목표는 어떤 건지, 혹시 더 큰 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 항상 망상을 하면서 대선 승리를 어떻게 하느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저보다 앞서 나가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기대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됐을 때 출마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거꾸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의도 정치라는 것은 참 그 섬이 희한한 섬이라 가지고 들어간 머릿속에 여의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외치의 영역을 제가 알지 못하고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이랬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무슨 물건 팔아오셨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외치를 통해 가지고 경제사절단을 왕창 데려가 가지고 원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원전이 좀 팔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수십 조의 경제 효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가서 아니면 그런 국제 회의 같은 자리에서 주도권을 발휘해 가지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국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치하기도 하고, 송도 같은 곳에 그런 거 유치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외치에 있어서 역할인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외치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전무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통령을 만약에 우리 정부를 만들어서 제가 정부에서 오히려 어떤 특정한 역할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외치에 있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또는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나 다른 국격과 같은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원래 프로그래머입니다. 예, 지금 10년 동안 국내 정치 공부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더 어려운 외치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 관훈 토론회는 어떤 타이틀로 여기 앉게 되실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이상으로 관훈 토론회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패널과 연사, 취재진, 중계팀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관훈 클럽은 여야 각 당 대표에 이어서 다음에는 대선 주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